두 번째 이제 주된 채무불이행으로 우리 법조문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관해서 조문을 두고 있죠. 이행지체는 조문을 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를 표시한 경우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게 544조 조문입니다. 따라서 이행지체에 관한 이제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주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바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나서 그 기한 내에 불이행 시 이제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죠? 상당 기한 최고 최고 방법에 대해서는 최고는 이제 이행하라고 똑똑장 보는데 최고 방법에 관해서 하나 제가 판례를 실었습니다. 그냥 이행하라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용,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행하라 했을 때는 최고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최고 이행하라는 것은 최고 내용 효력이 없고 상대방이 이행함으로써 이행할 장소라든지 뭐 시간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된다. 그 내용이 최고 방법의 하나 내용으로 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다재고 과소최고는 뭐 기본 강의 내용 참고를 보시면 되고 상당 기간 정한 최고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참고 삼아 실었습니다.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한 2일 정도 주면 이틀 정도면 상당하다라는 걸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상당 기간 정한 최고의 상당 기간 매매 기간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틀이다 정도 실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죠?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 최고 없이 없는 경우 없어도 된다. 되는 경우가 크게 여러 가지인데 우리 법조문에 544조 조문과 미리 이행 거절한 거 있죠. 미리 이행 거절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또는 해당하지 않는가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가 미리 이행 거절을 계약하는가 관련해서 판단 시기는 해제 당시를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여러분들 판례를 참고로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이제 미리 이행을 거절했는가 문제를 판단한다. 물론 판단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은 종합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에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고 다만 그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미리 이행 거절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정도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해제 미리 이행을 거절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제가 판례를 이렇게 판례를 실었어요. 근데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이제 여러분들 미리 이행을 거절한다라는 행태가 어떤 내용인가를 쭉 이렇게 한 판례에 나온 걸 실어봤습니다. 예컨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약속한 걸 안 한 것을 요구한다든지 특약을 맺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특약사항 중에 뭐 며칠 날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든지 뭐 특약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약 내용에 없는 사유를 주장한다든지 또는 특약을 맺었는데 그걸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이행을 거절한 것이다 라는 판례를 쭉 실어서 한번 참고를 보시고 다만 아직 잔금이 준비 안 돼서 못 주고 있다라는 정도 갖고는 미리 이행을 거절한 걸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최고를 하고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이행 거절에 관한 판례를 상식적으로 판례가 어떤 경우가 미리 이행을 거절하는 것인가를 사례들을 쭉 한번 뽑아봤으니까 시험과 상관없이 실무를 앞으로 중개 실무를 할 때 이 정도 돼야 미리 이행 거절하는 걸 본다는 거죠. 즉 미리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종합적 판단하는데 계약이 없는 사항을 요구한다든지 계약을 했는 것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정도 돼야 미리 이행을 거절하는 걸 본다. 그렇지만 잔금 준비하는데 못 주겠다는 것은 미리 이행 거절하는 걸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기한 내 미리 이행을 그 기한 불이행해야 되는데 이 불이행과 관련해서
쌍무 계약일 때는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죠. 이행을 해야 그 불이행에 대한 그 기책 사유가 있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쌍무 계약에서 이행을 제공하고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행 정도와 이행 기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행 정도는 우리 동시행항매권 할 때 이야기했지만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이행의 내용은 서류는 매도인 경우는 이제 권리 필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해야죠. 그게 준비 사항인데 이행을 할 때 그걸 완전히 다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동시행관계 할 때 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비협조적인 태도에 너무 엄격하게 이행 제공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행 정도를 완화한다라는 거. 두 번째, 어느 정도 계속 이행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해제권 행사할 만큼이니까 뭐 일주일이라 정했으면 일주일 내에 이행하라면 그 일주일 동안만 그 자기 채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만약 기일을 정했다면 5월 5일 날 이행하라 그러면 그날만 이행하면 된다는 거.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기일을 정했을 때는 그 기일만 이행을 하면 이행 제공한 걸로 된다라는 것이 그 여러분들 그 판례를 제가 실었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지할 때 쌍무 매매계약 같은 쌍무 계약은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에 관한 거와 기간 정도를 제가 실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출제 가능성 높지 않아서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불능입니다. 이제 이행 지체를 했고 이행불능 우리가 기본 강의했을 때 했었죠. 불능의 이거는 판단. 물론 불능의 판단은 사회 통념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강의했을 때 했었죠. 예, 그러니까 사회 통념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가압류가 돼 있다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다 건저당 설정돼 있다 불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채무자 자력에 비해서 불능 즉 압류가 엄청 많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회 통념상 건저당이나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 없으니까 불능에 해당되지만 그냥 단순히 가압류돼 있다, 건저당 설정돼 있다, 뭐 가압류돼 있다고 해서 불능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능이 아니면 이행 지체에 해당되니까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은 이행이 없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행 불능이 가압류 등이 이행 불능이 되려면 채무자 자력으로는 도저히 그 가압류 등을 풀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가압류 10억대인데 채무자 재산은 1억밖에 안 된다. 그럼 10을 풀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이행 불능이 되죠. 그리고 되면 이제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불능에 해당되더라도 이 불능이 해당되는 것이 채무자 기책 사유로 불능이 된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불능된 경우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 판례가 비입헌 판례가 요겁니다. 비입헌 판례가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등기 서류를 다 줬어요. 서류 이전해서 을이 서류 받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다시 매도를 한 거예요. 매도해서 서류를 이전한 거죠. 병이 지금 현재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등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도 또 이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이제 물색을 하는 거예요. 병이 다른 사람한테 미등기 전매를 하려고 물색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등기는 남아있죠. 이 사람의 채권자가 압류해용을 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갑이 을한테 알려주고 빨리 이전 등기해가라. 압류돼서 내 뭐 이전 못하니까 내 책임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을이 병한테 알려준 거죠. 빨리 등기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증명서가 기일이 지난 거예요. 다시 요구하니까 갑한테 요구하니까 갑은 아니 해랄 때 안 했으니까 내가 못 해주겠다라고 신강이를 벌리는 사이에 이게 압류가 들어와서 이 부동산이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을이 매수인이
매도인이 이전 못하게 됐죠. 이런 경우는 누구 때문에 매도인 잘못이 아니라 매수인 잘못으로 발생했으니까 이때는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B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되면 자 해지할 수 있는 이행불능 관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시험 관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라고 그랬죠. 우선 최고가 불필요하다라는 거. 또 하나 쌍무 계약이더라도 어차피 이행 안 할 거니까 자기 채무 이행할 필요 없다. 이 부분은 자 우리 시험 관해서는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세 번째, 우리 법에는 없지만 사정 변경 문제입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가 나왔는데 이제 이 갑으로 이 땅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을이 이걸 뭐 하려고 매수했냐면 이 땅을 요거다가 상가 건물을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을이 상가 건물을 짓는데 매수하고 나서 이게 법이 변경되는 면에서 음식점을 못 짓게 됐어요. 상가 건물을 공공용지로 편입이 돼서 을이 이 땅에 결국은 음식점 등 상가 건물을 못 짓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변경됐다 해지하자라는 사례에 있어서 판례가 우리 민법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이게 사정 변경 규정은 없지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우선 사정이 변경돼야 되는데 계약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기초가 됐던 사정이 변경되는데 물론 이게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입니다. 우리 민법 판단은 좀 더 객관적 사정이 변경돼야 된다.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고 이 사정 변경에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강제한다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 신의성취 원칙에 반하는 결과 초래되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그 사정이 변경됐는데도 그대로 계약을 강제한다면 일방 당사자한테 가혹한 결과가 초래돼서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 경우는 공공용지 편입돼서 음식점 못 짓게 됐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입니다. 근데 요거 사례는 뭐 시험에 출제해 낼 것 같지 않지만 요 부분은 알아둬야 된다. 우리 판례가 다수학자들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한 번도 인정 안 하다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에 관한 판례 예외 그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부분 세 가지 내용이다. 계약 당시 사정이 객관적으로 변경돼야 되고 두 번째 그 사정 변경 이유가 당사자 기책 사유 없이 변경되고 그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그대로 강제한다면 당사자 일방의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만큼 신의 측에 반한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이것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사정 변경이 당사자 주관적 사정을 말한다는 틀인데 객관적 사정이다. 예, 이것이 조문이고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은 뭐 우리가 특약이 아니니까 특별히 볼 겁니다. 다만 약정 해제를 하면서 법정 해제권을 배제한 특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법정 해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발생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채무불이행하게끔 약정은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해도 계약을 해제 못한다. 라는 약정 맺는 것은 계약을 이행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런 정도의 채무불이행의 법정 해제 요건을 감경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니은 내용입니다. 약정을 하면서 법정 해제 행사 요건을
법정 해제 행사 요건을 경감시킨 특약은 가능한데 그 경감시킨 특약 내용이 아예 채무불이행을 조장하는 정도의 특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억 니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해제권 행사입니다.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는 해제권자가 상대방한테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해제가 되는데, 다만 최고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억 내용이죠. 잔금 중도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하라. 그 날짜까지 안 주면 그냥 내 해제하겠다라고 최고하면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기억 내용이고, 또 해제하면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이 도달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할 수 없다. 비록 해제 의사표시를 소송으로 제기했다가 해제한다 했다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한번 발생했으면 해제 효과 발생하지, 철회한다고 해서 해제권이 해제했던 것이 번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니은 내용이죠. 니은 내용이고, 해제는 형성권이니까 도달되면 해제 효과 발생한다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를 취하하더라도 번복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해제하고 나서 본래 계약들을 해제권자가 요구해 왔을 때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했다면 다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이지, 소멸됐던 것이 해제권 행사하면 다시 취하되더라도 취하하더라도 해제권이 번복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다만 이 해제할 때 해제는 계약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인정되죠. 전원한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547조 내용인데, 기억에 우리 기본 강의도 했지만 요약 강의도 했지만 토지와 건물 이제 하나의 계약을 했다면 해제하려면 계약 전체를 없애야지. 불가분적이 돼 있다. 하나의 계약을 불가분적이 되면 부분에서 딸려서 할 수 없고, 하나의 계약이면 그 전체를 해제해야지 일부분만 해제 못한다. 왜? 해제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일부분만 해제 안 된다라는 것이 기억 내용입니다. 다만 니은부분과 공유지분 매매를, 공유지분 자기 것인가 매매할 수 있고 했다가 해제할 수 있는데, 다만 판례가 이제 A, B를 냈는데 참고적으로 표현을 한번 보시면, A번의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 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 계약에 이전하는 거예요. 각각 A, B, C가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A, B, C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걸 이제 D한테 파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로 하나의 매매 계약에서 이전하는데 사실상은 개별적으로는 A도 이전되고 B하고도 계약하고 C하고도 계약하고, 계약서상은 A, B, C가 한꺼번에 이전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와 D, B와 D, C와 D 개별적인 계약한 거죠. 이렇게 한 것을 형식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지분 이전한 거다. 공유 지분을. 이런 경우는 개별적이니까 각각 지분에 대해서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형식상이나 진짜 A, B 전체가 지분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실질적으로 지분을 매매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이전하는 거, 그런 거는 해제가 안 된다. 이거는 해제가 가능하고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B번은 이게 형식상 매매, 하나의 매매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매매입니다. 요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예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A, B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A번은 첫째 주는 형식상 매매고 B번은 둘째 주 실질적으로 하나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또는 전체로 하나의 계약이니까 각각 지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제가 되면 이제 소멸돼버리고 다시 이제 소체화도 안 되는데, 다만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매수인이 잔금을 주니까 맞는다든지 이러면 해제 계약을 부활한 걸로 본단 말이죠. 해제 계약이 일부 중동조수 해제 계약이 해제됐던 계약이 부활이 됐다면 그때부터 다시 해제하려면,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해제하려면 다시 최고해서 해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A입니다. 즉 부활이 됐다면 다시 이제 해제하려면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제해야 된다. 즉 최고하고 해제해야 된다는 것이
A번 내용이고 B번은 그 해제했는데 불구하고 일반이 목적물을 이행하니까 매수인 이행하니까 매도 이행하니까 매수인 받았다는 해제 계약을 부활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